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다는 메시지가 적힌 화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넘어 윤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지만 당내에서 비명계와 친문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 전 대표는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정치권의 움직임, 정운갑의 시사 스페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분석 코너에서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만나봅니다. 오는 4월 총선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재선 국회의원, 친윤계 핵심으로 공천관리위원, 사무총장 등 역임. 대통령실과 당과의 가교 역할과 함께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규격화하고 이걸 정량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심 공천이 있고 검사 공천이 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생각하는 여권의 총선 전략과 인재 영입 상황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관련해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철규입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한 지금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 공천에서 가장 핵심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점입니까? 네, 현재 면접은 2월 13일부터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어저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후보 선택은 당선 가능성과 시대 정신입니다. 네. 네,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 당선 가능성과 시대 정신. 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 인물 영입 경쟁도 한창입니다. 지금 네. 현재 당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어느 정도 더 영입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당초 한 40여 분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현재 네. 28분을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모신 분들은 모두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네.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모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또 여러분의 국민 인재를 더 모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목표 한 40여 명을 네. 그대로 추진할 네, 계획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느 쪽에 방점을 뒀습니까? 지금까지 모신 분들 중 상당수가 지역구에 출마하실 분들이었습니다. 네. 지역구 중에 우리 원외 지역에 출마하실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네. 또 일부는 이제 모시는 분들은 비례대표로 정책 입안에 참여해 주실 분들, 또 그리고 선거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 당의 정책 개발에 함께 해 주실 분들도 모실 예정입니다. 네. 소위 이제 386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 정신이다. 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에 대한 인재 영입이라든가 뭐 공천 배제 이런 또 원칙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이 활동, 과거의 활동 경력 네.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 하나의 특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빌려서 이념 투쟁에 몰입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과 또 철진한 이념,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을 했던 운동권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대다수가 사회 각 분야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유독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 입당하신 운동권 출신들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네. 주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잔류를 결정하면서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니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경기도 선거에서의 역할, 전략 공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우선 우리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네.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탈당하지 않고 당에 잔류해 준 이런 결단에는 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라든가 또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나 하면 기대해 봅니다. 전략 공천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되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이름을 국민의 미래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건데 지난 총선에서 뭐 위성정당 꼼수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지금 야권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얘기가 나오던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제안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입니까? 현행 선거법은 사실 어찌 보면 괴물 선거법입니다. 네. 이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마저도 당시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선거법입니다.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 사당이 야합을 해서 선거제도를 형용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바로 잡고자 하는 게 우리 당의 목표입니다. 네. 이 병리병 단일 네. 선거구제를 만들자는 게 저희 국민의힘은 줄곧 그걸 주장하고 있죠. 주장해왔고 네. 당시 이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위성정당에 출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이미 우리는 해왔었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께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샀죠. 네. 결국은 국민을 속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시 잘못을 시인하고 네. 우리 정치 제도 발전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시 국민의힘은- 공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쨌든 병립형이잖아요. 네, 근데 병립형. 권역별 병립형을 만약에 얘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그 역시도 어찌 보면 하여 또 이 다른 또 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 선거법 이걸 원상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22대 때 네. 이 여야가 합의해서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도출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공천 문제가 네. 중요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공천이 될 것인지 관심인데요. 전략 공천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또 이게 후보자들 간에 경선이 원칙이 되는 네.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 주신 전략 공천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쓰지 않습니다. 네. 우선 공천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요. 네. 우리 당의 당헌 당규상 우선 공천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50여 곳입니다. 이게 50곳을 한다는 게 아니고 네. 50곳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경선 상향식 경선이 원칙입니다. 대전제고요. 필요에 따라서 우선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선 공천이라는 게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략적으로 단순히 경선을 해가지고 최적의 후보가 나올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곳을 우선 공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최소화한다는 게 공천관리의 방침입니다. 영남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편에서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현역 의원들과
다른 후보자들 간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상세히 규정을 담았습니다. 지침에요. 그래서 아마 이 하위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천에 좀 안타깝지만은 좀 다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위 30%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감점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20%에 네. 이런 제도를 둬서 이 제도 하에서 경선을 한다는 이 시스템, 이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정 활동을 잘해서 본인이 아니면은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모시고라도 가야겠죠. 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교체 욕구가 높다면은 그런 분들은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로 모셔다가 우리가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이게 지역 유권자에 대한 하나의 정당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마포, 중구, 성동갑 지역구 등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한 것을 두고 사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적 이익을 목표를 이유로 이 사천을 하겠다는 이 표현이 아니라 네. 아마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 지역에 이런 우리 당의 이 소중한 자원들 또 경쟁력 있는 자원들이 그곳에서 경쟁에 참여한다는 이 하나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경우 누가 나오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우리 이번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사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하나의 추천하는 이런 이 사례로 봐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이제 서울 마포에서 언급됐던 비대위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방금 전에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당과 좀 협의 속에 이루어진 겁니까? 잠시 전에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한 바 본인의 이 마포를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당의 화합을 또 결속의 이 장애 요소가 될까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하나의 갈등의 요소로 거론된 바가 있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가.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움직임으로 읽어도 됩니까? 너무 확대해서 이 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김경률 우리 비대위원께서 아마 본인의 문제가 네.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갈등이라는 게 무슨 부부간에 살면서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견을 가지고 마치 갈등이다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관계라는 증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친윤 일각에서는 지금 불출마 문제가 아니라 비대위원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다시 또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네,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정리가 되고 네. 물 밑에 가라앉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반영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고리로 여전히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소위 말하는 관전자들의 네. 하나의 이 입장이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늘 말씀하신 게 대통령실에 계셨다가 이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또 네. 그분들이 또 새로이 무슨 정치권 밖에서 새로 진입한 분들이 아니고 대다수가 우리 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 또 함께 선거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정한 경쟁 또 그다음에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경쟁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게 다 보도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당의 공천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지난해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또 당내 일부 인사들이 검사 공천이니 뭐 측근 공천이니 했지만 그때 거론됐던 분들이 지금 공직 사퇴를 했습니까? 네. 안 했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당의 이런 이 공천 과정을 또 이 자꾸만 용산 공천이니 윤심 공천이니 폄훼하려고 하는 이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시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앞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거치 문제라든가 국가 선물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도 일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는 네.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문제는 명확하게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또한 국민 눈높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이 사건의 진실을 다 알지 못하십니다. 설명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었냐. 또는 네. 지적을 한다면은 그 근본적으로 그것은 몰카 정치 공작이 맞습니다. 네. 북한을 수시로 왕래하는 친북 소위 말하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에 우리 국정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공작한 거 아닙니까? 이 공작이 실패한 겁니다. 네.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경호 과정에서 좀 사전에 거르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은 있긴 있죠. 그렇지만 네. 이걸 가지고 마치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침소봉대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자를 비유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또 그리고 쌍특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네. 정말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2년 가까이 모든 친문 검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의 네. 이 소위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혼자뿐이 아니고 90여 명이 넘는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그분들 중에 누구를 소환해서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2년 가까이 수사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같은 편에 동지적 관계에 있는 검사가 했다면은 봐주기 수사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대척점에서 어찌 보면 또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도 못 밝혀냈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친문 검찰이 무능했던가 아니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한 검찰총장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봐줘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네.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 나을 겁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 등 이제 윤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네. 무슨 말씀이든 언급이 있으시겠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전에 어떤 국민의 눈높이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실과 전혀 결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저는 네. 그리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소위 말하면 이 야권이 네. 제기하는 문제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좀 이게 뭐지? 하는 국민들이 네. 계신다. 그런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위원장께서는 다양한 이제 정치 경륜이 있으신데요. 이 의원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당정 관계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늘 당정 분리니 뭐 수평적 관계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당정 특히 여당이니까 당정이죠. 여당은 2인 3각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부는 국정 운영의 주체가 분명합니다. 네.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이
조직입니다. 네. 목표와 방향을 이제 설정한다면은 당은 그 목표와 방향을 어떻게 달성하고 성취시킬 것인가 하는 속도라든가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함께 가는 2인 3각의 관계다. 이걸 갖다가 불리니 또 뭐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니 하면서 엇박자가 난다면은 제대로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상하 관계 또는 수평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동반자적인 동지적 관계다. 2인 3각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정 관계도 정상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늘 정상적인 관계였는데요. 네. 우리 대개 밖에서 불협화음이 없으면 자꾸 수직적 관계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어떤 때는 이거 뭘 물밑에서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조율하면서 국민들께 이런 잡음이라든가 이 불협화음이 안 나가게 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처럼 조금 이견이 밖으로 표출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당과 정부는 건강하게 때로는 서로 이견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죠. 이견을 서로 조율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갈등이니 뭐 하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견이 많다고 좋은 것도 꼭 아닙니다. 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합종 연행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신당의 파괴력, 여야에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가 어디로 어떤 방향을 할지 어떻게 예측이 쉽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과거에 이 전례를 볼 때 제3당의 이 성공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역사에서의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면은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제3당, 제4당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 정당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분들께 향하는 관심 이런 것 지지 같은 것들이 여야 정당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아마 뭐 과거와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선거는 뭐 정책, 인물, 구도 이 3요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뭐 정권 심판이니 세대 교체론이 합니다만은 이 선거의 최대 쟁점은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시대 정신이다. 뭐 이것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생을 보살피지 않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대 정당, 소위 말하는 거대 야당의 이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지나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국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방해했다는 것이 거의 우리 국민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네. 정부의 조직 하나를 마음대로 못 바꿨습니다. 그 조직이 무슨 누구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 국민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 하나도 손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2년간 보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셨으니까 일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고요. 시대 정신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은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해서 이것이 특권이 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미래로 나간 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표 의석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당 과반 이상 여러 이제 전망치를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에 후보를 내는 정당은 늘 승리가 목표죠. 또 그다음 압도적 과반이 이제 목표겠죠. 네.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모든 의석을 다 차지한다는 것은 그런 목표 자체가 그거는 허황된 것이고요. 다만 정부가 국민들께서 위임해준 이런 이 권한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제대로 이루게 하려면은 과반수의
이 의석은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국민들께 다가갈 예정입니다. 네. 각 당마다 총선 출마자 선정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공정한 공천, 시스템 공천. 이번에는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모 결과 가장 선호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의 6가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신년 인사를 드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이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을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이게 총선 한 70여일 앞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정평가가 이제 60%를 넘기고 있고 계속해서 긍정평가가 29%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대통령 취임 후 2년 정도 때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총선이라는 게 바람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정책 인물 다 중요하지만 바로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보관이 마련돼야 되고 저는 어떤 면에서 2월 7일에 방송될 대통령의 그 언론과의 대담 네. 그래서 KBS 대담 상당히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KBS 대담 얘기하셨는데요.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구상 밝힐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기자회견은 아닙니다. 녹화 대담 형식이라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언론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결같이 형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녹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설 직전인 7일 날 녹화 방송을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급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사안이 터졌을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이런 것하고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대통령하고 대담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미리 뭔가 질문을 짜고 한다거나 아니면 답변도 다 대통령 답변을 매만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좀 진정성 있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결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지금 그 여론을 보면 아무래도 장바구니 민생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민생이라든지 소통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꽤 높은데요. 네.
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진솔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진솔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물론 그 여사가 아닌 대통령께서 하는 사과이긴 하겠지만은 사과에 준하는 입장 표명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왜 몰카 공작이요 함정 공작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요 유일하게 천냥빚도 갚아주는 민족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일단 7일 날 어떤 대담이 나오는지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화환이 많이 왔는데 이게 비판 문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배신의 정치, 비대위 총사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추론입니다. 추론. 그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불씨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윤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당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대통령이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촉발시킨 게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입장 문제였었잖아요. 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서천 때 한동훈 위원장이 추위에 대통령을 이제 떨면서 맞이한 모습으로 사실상 모든 게 다 보여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모습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서로 차별화를 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과 어찌됐든 수직적 관계를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까지 꿈꾼다면 어찌됐든 간에 충돌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졌잖아요. 김경열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비대위원 사퇴는 아니고 불출마하겠다고 근데 그랬죠.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총선을 출마하라 이런 거였거든요. 일종의 네.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타협안보다 제가 볼 때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촉구했던 김경열 비대위원장 얘기를 할 때 이건 사천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침 또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촬영하는 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밝힌 게 방송이 될 텐데 김경열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는 두더라도 총선을 불출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느 정도 체면은 지켜준다 하더라도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겠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됐다. 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대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에서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최근 벌어진 일련의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갈등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대선 주자로 내세워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갈등 상황은 주도 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이분이 얼마만큼의 물증을 가지고 내지는 심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가늠할 길은 없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이 갈등을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장 4월에 총선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는 공천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동안 비대위원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무당층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은 아마 본인이 대선까지 꿈꾸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까지 지지를 확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심평 변호사가 뭐 한동훈의 과도한 대선 행보가 갈등의 근본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정치권이잖아요. 그 정치권이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이 개념이 사라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네. 지금 총선을 7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권력 투쟁으로 바라보는 과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 멘토의 이런 발언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국민의힘 총선 공약 발표를 두고 민주당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총선에서 표를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게 사기 아니냐 이런 공박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조금 낮거든요. 열세에 네.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김포나 구리 이런 지역 또 수원이나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공약 내놓은 것 가운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는데 목련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김포나 구리나 이런 서울 편입을 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경기 남북도 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분도도 하고 서울 편입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로 이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곳들 지자체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데 거기를 서울 편입을 다 시켜주면 경기 남북도를 나누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경기도가 사실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남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 뭐 유권자들 마음을 건드리는 것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목련피는 봄이 오면이 어느 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지금 봄이 오는 거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안에 해주겠다고 하면 21대 국회가 끝나야지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인데 의석을 갖고 있는데 법도 안 바꾸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기 집단 지적에 한동훈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 우리 속담에 사돈 낱말하네라는 속담이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대북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반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공방을 벌이면 민주당은 지금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전이 계속되고 서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이번 총선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이제 그 구도가 짜여지게 되죠.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한동훈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예민해져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그 공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 활용법이 연일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뭐 수도권 출마 요청 얘기가 나오고 뭐 경기도에서의 역할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는 사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오산 출마설이 나왔었잖아요. 한 네.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경기 남부 지역을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곧바로 유승민 의원 측 인사가 굉장히 불쾌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뭐 경기 남부 지역을 수도권을 총괄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선대위원장 정도를 해야 될 정도의 무게감이라고 보는데 그런 제안들을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는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그걸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서 배제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던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당내 대선 경선 때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 전에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김은혜 의원을 사실상 킬로 공천하듯이 넣어서 당내 경선도 통과 못 시키게 만든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대위원장 누가 될지가 또 관심이잖아요. 지금 뭐 방금 얘기했던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여러 명 거론되던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이 해도 돼요. 그렇죠. 꼭 공모로 해도 되죠. 1인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 중에서 원희룡 전 장관 정도는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최근에 기류를 볼 때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원래 관례적으로 보면 저런 사람들 다 선대위원장 시켜야 돼요. 네. 그런데 관례대로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으로만 잔류시키고 지금 그 출마를 스스로 사퇴했다는데 저는 스스로 사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얼뜻 경우는 다르지만 갑자기 김기현 전 대표가 생각이 났어요. 네. 본인은 당 대표를 내려놓더라도 출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당 대표만 하고 출마하지 말라 그랬다가 결국은 SNS로 그냥 마치 또 강요된 사퇴처럼 보이는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다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저 당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로 빠져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돼요. 4월 10일을 향해서. 그런 차원에서 선대위원장 많이 뽑아가지고 대중들이 좀 더 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유인책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 살펴볼까요? 최근 뭐 친명 대 친문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뭐 분석들이 있던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오찬 회동했는데 어떤 갈등 이른바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근데 당내에서 시끄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권력 재창출을 하지 못했고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일정하게 작동했던 선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던 인사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당내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악재죠, 선거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건 아마 그런 목소리를 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 뭐 지지자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외곽 조직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그룹 운동권 세력 척결하겠다고 제1순위 후보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번 선거를 그렇게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우리 안에 운동권을 척결하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양새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 따라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안에서 뭔가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좀 알고 해야 된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부 분열 얘기가 계속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명 친문 갈등의 상징처럼 떠오른 사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친문 친명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3자로서 네. 당 사정을 정확히 모르면서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전 의원이 느닷없이 지금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찐명이라고 알려진 모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지역에 대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친명의 입장에서는 소위 그 친문으로 인식되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나가지 않은 이유도 임종석 전 실장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민주당의 원조로서 지금 상당히 변질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친명 세력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친명이 제거하려는 대상과 국민의힘에서 운동권 척결의 상대가 되는 객체가 지금 우리 김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공통분모가 생긴 게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과연 이 공천을 이재명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할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갈등의 도화선에 지금 불이 켜질까 말까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개혁미래당을 이끄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윤핵관에 빗대서 비판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별 수순입니까? 아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동안에 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지금은 감정의 골이 좀 쌓여서 좀 거리감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언젠간 또 다시 만날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좀 한계가 노정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기반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서로 지금 주장하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도 사실은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당이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면은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는 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튼튼한 집 짓겠다, 대선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핵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사를 겨냥해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표현한다거나 특정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이건 공개적으로 이런 방식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대화는 오고 갔지만 상당히 감정의 골이 많이 쌓여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우임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신당을 뭐 합쳐서 6%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단편에서 들립니다. 네, 좀 놀라운 수치죠. 그 개혁신당 3%,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3%에서 6%밖에 안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아직도 제3지대 내지는 3당이 나오면 지지할 생각을 하고 있는 무당층이 24%나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벌써 조짐이 나오지 않아요?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지금 제3지대는 일종의 발사체라기보다는 지금 반사체일 수밖에 없는 구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대연합의 소속 원 중에 오늘 조웅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바로 그 새로운 그 통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래대연합이 지금 미래두현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신당이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또 지금 그 양대 정당의 그 파열음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흡수하게 될 건데 네. 극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큰 어떤 빅텐트 내지는 큰 연합으로 합치는 것이 총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최근 그 회고록 발간하고 북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영달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TK 지역에 정서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박 전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인사들이 또 정당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 정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뭔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우회적으로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지지율이 흔들린다거나 또 TK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박 전 대통령하고 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 대통령실에서 흘리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공개 행보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탄핵과 개헌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함께할 계획이 없다며 즉각 거절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자신의 재판 리스크를 지금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편승해서 반윤연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장관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절대로 그 공감하거나 참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지하는 그 세력이 TK의 MZ 세대라든지 수도권의 젊은 세대인데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뭡니까? 공평하지 않은 입시 비리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두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합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 여당도 이 지하화에 관한 공약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철도 지하화, 역사 지하화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곧바로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 우리는 반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주장님, 갤럽 예. 조사에서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30%대가 무너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특별히 영향을 준 그런 현안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영향은 한동훈 위원장과 충돌했던 바로 그 지점이겠죠. 네. 그 지점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또 공천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제 KBS와 대담을 녹화를 하고 7일 방송되는데 이 내용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9%인데 서울에서 26%, 인천, 경기 29%로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인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10%대 지지율입니다. 긍정 네. 지지율입니다. 이게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앞둔 것도 앞둔 것이지만 국정 운영에 이렇게 되면 동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무엇보다도 위기 탈출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7일에 방송될 예정인 신년 대담 녹화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국가선물 수수 의혹 입장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정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까요? 상당히 수위가 높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사과의 내용일지 아니면 해명의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야 위기의 탈출의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정당 지지율에서 보게 되면 정치적 관심도가 많은 이제 ARS 조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만은 네. 이제 중도층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분들까지 포함하는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두 정당이 좀 팽팽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이제 실제 근본적인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양당에서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면서 어떤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또 야당은 정권 심판 기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 이 과제를 어느 쪽이 먼저 해결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종찬 수사님, 갤럽 네. 조사를 보면
제3지대 지지율이 미미한 모습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을 합쳐도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이번 총선에서의 영향력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제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신당이 이번 신당에서의 결과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연 이 과반 정당이 되느냐 또는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신당이 1당이 된다든지 2당이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당선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갤럽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신당 3%, 이준석 개혁신당 3%, 6%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3분의 1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신당이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21%든 갤럽에 또는 30%든 간에 그중에서 신당이 가져갈 수 있는 또는 소수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은 그중에 다 합해봐야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당이 줄 수 있는 화력 자체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요. 윤희연 센터장님, 네. 근데 그 여전히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은 24%로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지율까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군소 정당들이 제3지대 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성이 지역구 투표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정당을 막아줄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에서 제3정당의 자리가 더욱 좁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3정당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로 정비될 수 있느냐, 그리고 초반에 유력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이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1등으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을 얼마나 조기에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제3지대 정당들의 파괴력 이번 총선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리얼미터 네. 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5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당층의 마음은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3분의 1의 법칙인데 일단 무당층이 뭐 어떤 조사는 24%, 어떤 조사는 30%가 되더라도 일단 그 무당층을 더 판별 분석을 해보면 방금 전에 윤희용 센터장의 설명이 나왔지만 한 3분의 1 가량은 기존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고 또 3분의 1 정도는 에이 이번에 뭐 지지하는 정당도 없는데 투표 안 할래. 그냥 집에서 MBN 시사 스페셜 볼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3분의 1 정도여야 기존의 이 정당 외에도 신당, 이준석 신당이 됐든 또는 새로운 선택이 됐든 이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작 무당층이라고 응답은 하지만 실제 투표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대략, 이 어디나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미치는 파괴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센터장님, 네. 수도권 워낙 의석수가 많잖아요. 한 40%, 네. 121석인데 그러니까 뭐 여야 당연히 이제 수도권 승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이제 121석인데요.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85%가 넘는 것인데 거의 네. 이제 싹쓸이 상황이어서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의 승패가 사실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성 의원들이 민주당 야당 의원 출신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야당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지금 현재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지난 대선 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에서 보수 정당의 우위가 또 확인된 측면들이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흐름들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 초반의 유권자들의 이동이 좀 많아졌다는 점. 네. 그러면 서울에서의 또 고령화 비율이 또 높아지는 측면이어서 보수적 정서가 이전보다는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등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보수적 정서의 표출이 좀 원활해진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서울과 경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을 어떻게 공략할지 여부가 전체 선거 결과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배 주장님, 명락대전이 예고된 인천
계양을 지역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48%, 원희룡 전 장관이 32%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이게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총선까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명령대첩이라고 명령대첩. 명령대첩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네요. 명령대첩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래도 더 당으로 봤을 때는 간판이겠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에 더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거든. 더 많은 이제 공세를 받겠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구라는 것은 이 선거 환경도 중요합니다.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지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민주당 초강세 지역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한참 격차를 내고 당선이 돼야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은 영향력은 더 뿜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희룡 전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니 대선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총선 구도가 정부 견제론 또 정부 견제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초박빙을 펼치게 되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대표 쪽으로 다 공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이 뭐 특별한 공약이 통하는 지역은 아닐 테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재명 대표는 이겨도 한참의 격차를 내고 이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부담되는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떤 뭐 변수가 됩니까? 특별한 변수가 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더 관심을 모으게 되는 정도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윤세 대장님, 네. 서울 마포울도 관심 지역이었는데 네. 정청래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그런데 김병렬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뭐 네. 지금까지 나온 지표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 다른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김병렬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은 유지하면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권 지형이라든가 향후 어떤 관심도 이런 측면에서요.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유지하고 출마하는 경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비대위원을 이제 유지하면서 불출마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출마만 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비대위원직은 유지하면서 불출마를 하는 안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요. 네. 이것을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타협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치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출마를 했을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과 또는 당과의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흐름이 과연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는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이 직접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 지역에 출마시키는 그런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의 만약에 갈등의 또 요인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잔잔히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공천에서 더욱 부각될 경우에는 당에 이제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좀 확보되어 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욱 훼손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유권자들, 또 특히 중도층, 무당층의 흡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도 당에서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이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을 한윤 갈등이 살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것을 이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종찬 수장님의 예리한 시각은 어떤 분석이세요? 이번 그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 관련해서요. 일단은 여러 논란을 봉합하자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선거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의식한 겁니까? 의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도 좀 선을 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운신이 이렇게 좀 내려놓지 않으면 한 위원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부담을 안 져야 되는 그런 선거의 양상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윤세 대장님, 한동훈 위원장이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행보 다시 네. 지금 강조했잖아요. 예. 이 메가시티 문제는 총선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되어서 지역의 혜택을 고조시키고자 제고하고자 하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표심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곽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울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봤을 때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부정적 시선이 충청이라든가 지방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여권에서는 이 이슈의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과 관련해 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보다 정치적 이득을 더 챙겼다고 보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한 위원장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경쟁력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한 충돌 구도에서 한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느냐는 부분일 텐데 네. 1차 분기점이 바로 이 여론과 관련돼서 이제 7일 오늘 녹화한 내용이 공개되는 KBS 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위원장 관련된 부분이 해소될지 여부, 또 하나는 이제 총선 주도권을 한 위원장이 가져가느냐. 방금 전에 앞 코너에 출연을 했던 이철규 이제 영입위원장도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남권에 이 물갈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가느냐 여부. 그렇게 돼야 중도층이나 수도권 여론이나 2030 MZ세대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에서 이탈한 응답자층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이제 한 위원장 중심으로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여권 선대위원장 네. 인물 거론되고 있잖아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꼽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 지역구 출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아주 폭넓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설과 연동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민심에 어떤 향배를 가져오고 그것이 여권에 대해서 악화시키느냐 또는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네. 긍정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본인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의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민심이 좀 더 악화되는 흐름으로 신년 기자회견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권 주류에서는 지금 중도적 성향이 강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도 지역별 선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앉힘으로써 중도층의 어떤 흡수를 또 강화하고 심판론을 좀 약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한 이후에 네. 이런저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뭐 전략공천 얘기 나오고 경기도에서 역할로 나오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경기도 역할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 지역이 취약하지만 한 위원장도 가장 사각지대가 경기도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에 나섰지만 결국 본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2030 MZ세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과도 차별화되는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저는 한 위원장이 총선 승리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유승민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또 유승민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이준석 현상의 이 경기 지역 영향을 또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활용법도 있겠지만 공동위원장으로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경기 지역, 수도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 지지율이 수치가 웬만하면 잘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활용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올라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면접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명 후보와 비명 후보들 간의 신경전 얘기도 나옵니다. 공천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이게 향후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뭐 당의 주류들이 워낙 이제 개성들이 강한 상황이고 양당이 사실은 선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론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높게 형성된 정권 심판 기류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흡수를 해서 이번 선거에서 월등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친명과 또는 비명 간에 이런 이제 공천 잡음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흐름들도 강화되고 한다면 또는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제 논쟁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독점할 수 있었던 정권 심판 기류가 제3정당 등 다른 세력으로 이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친명, 비명 간 공천 문제,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문제 새롭게 가닥이 잡혀갈까요? 상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과제를 남겨놓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더 갈등은 확대될 겁니다. 이른바 추미애 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상징적인 이 다툼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후보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지금 미해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을 남겨두고 있는 후보자들은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 해결 안 된 거는 여전히 해결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봉합이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그런데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PK 유권자층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통해서 친명, 친문 통합을 하면 괜찮은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이 돼버리면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평가를 할 때는 이건 이율 배반적인데 그러니까 더 오히려 그 중도층이 달아날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해결은 된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후보자들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국회에 재의결하는 걸 두고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 각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지지도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것은 지금 오랫동안 이제 있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여야 정당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등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슈가 지금 찬성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러한 이러한 비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메시지를 하더라도 반전을 가져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치에 이제 정당 지지율 변화는 큰 없을 텐데요. 다만 이제 그 강도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여권에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영향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점 봐야 됩니까? 이거는 공천입니다. 그래서 설명절을 앞두고 비례대표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등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여기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여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유로 지역은 이민자 대부분이 저숙련 인력인데다 첨단 산업 육성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미국에선 이민자들이 지식 전파와 역동성 증진 등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신산업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